자, 일단은 책을 보면은 290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290페이지 보면 통계와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파트 1은 이 챕터 1에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될 것도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냥 통계란 뭔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를 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 그냥 한 인트로덕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들어가실 건 없어요. 네. 자, 보시면 키포인트가 따로 요약이 되어 있죠? 통계란 뭔가, 통계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통계학의 목적은 결국은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를 갖다 준비하시는 것도 이 분석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 자기한테 제일 맞는, 유리한 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추정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데이터가 될 거고요. 자,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로 모아지는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은, 네. 기준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이라는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온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와 정보는 다르죠. 자료와 정보는 다른데 어느 게 더 큰 거죠? 자료랑 정보랑? 자료가 훨씬 크죠. 그 자료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수치들이 정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불균형한 데이터들 안에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 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게 요 통계학입니다. 그렇죠? 자, 또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 무작위 배정, 임의화라고 하고요. 반복, 블록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고, 그냥 문제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공부 안 하셨어도 문제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통계학을 갖다 분류를 해보면, 통계학은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눕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자, 어떤 그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고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계, 자, 우리나라 인구를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우리 과, 학교 아니시면 우리 과 아니면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것 결과를 갖다 찾아낸다 라고 한다라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과 그 작은 학과당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 40명 1, 2, 3, 4학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16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죠? 조사할 때? 우리 MT 갑시다 할 때 어디로 갈지 정할 때 어떻게 해요? 대표들끼리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좋다더라. 그 이유는 자료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모여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사를 한 인원들은 우리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게 기술 통계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 적은 인원이 전체를 갖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안 맞죠. 근데 맞을 거다라고 해서 맞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추론 통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통계를 하는 이유는 이거라 그랬죠. 의사결정.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요약하고 예측하고 결국은 뭘 하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추정하고 검증한다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막 수집을 한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셨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리서치 회사에서 전화 받아보셨죠? 데이터를 막 얻을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딱 분석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설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목숨 걸고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두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잘 못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답을 그냥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사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걸 미리 추려내야 됩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얻어내고 수집이라 그러고요. 그걸 추려낸다. 그걸 정제라 그래요. 정제가 다 끝났으면 온전한 데이터가 됐죠.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서 분석을 하죠. 그게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는 이건 그냥 갖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과정을 했고, 자,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가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통계학을 갖다가 설명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강의에 가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통계학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통계학 공부하면 됩니까? 통계학이 왜 어려워요? 수학이라서? 그럼 수학은 다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계학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이 안에 나온 용어를.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는 신뢰도가 어떻고, 그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진짜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용어가 낯설어서 평소에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용어들을 미리 알아놓고 가면은 좋다라는 얘기죠. 추론, 확률도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왜 통계하면 확률이 꼭 따라가야 되죠?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확률, 통계 이러고 배웠잖아요. 왜 통계를 하면 확률을 배워야 되냐고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100%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통계는. 그래서 확률, 통계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집단. 전체입니다, 전체. 이 전체에서 나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내고, 분산, 표준, 표차, 확률 뽑아내는 거, 이런 수치들 우리 모수라 그래요. 모집단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 근데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수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 수 없어요. 모수는. 우리가 그걸 갖다 계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표본에서. 그걸 샘플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표본에서도 평균 나오고, 표준, 표차 나오고, 분산 나오고, 비율 나오고, 기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그냥 통계량이라고 그럽니다. 통계량.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비되는 말은 표본이고요. 모수에 대비되는 말은 통계량입니다. 됐어요? 그 개념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꾸준히 나오게 될 건데, 요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평균, 모집단에서 나오는 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비율.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그러면 뭐예요? 표본 평균. 분산 그러면 표본 분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추정, 예측. 우리 추정한다고 그랬었죠? 모집단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표본 가지고서 추정하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나오는 거고, 근데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어떤 가변적인 변하는 숫자에 변하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만 할 거예요. 요거만.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겁니다. 다중자료로 수집되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는 변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료도 데이터를 보면 1차 자료, 2차 자료로 나뉘어요. 1차 자료, 2차 자료. 요거는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는 뭐냐? 조사자, 연구자가 직접 얻어내는 자료. 직접. 첫 번째로. 경험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경험으로 얻어내는 자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내 조사에 맞도록, 내 연구에 맞도록 데이터를 끌어내는. 장점. 요거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2차 자료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내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연구 목적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안 든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2차 자료는 뭐냐면 도서관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내가 직접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게 아니고 도서관 가서 신문도 보고 정기간행물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자료. 내 조사 목적에 딱 들어맞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 추리게 됩니다, 그런 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가공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왜? 도서관 가면 다 해결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구글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질적 자료 보면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자,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척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얻을 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꽤 있는 거 이거 명목 척도, 서열 척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자료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하는데 주로 거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요거에서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문제 대상이요. 그래도 뒤에 가면은 금방 구분이 되니까 우리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료를 얻었다라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자료로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자가 내리려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표나 그림으로. 그렇죠? 자, 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렇게. 각각 사람을 10명을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점 찍어서 10명까지 해서 점을 콕콕콕 찍는 거. 점도표라고 그래요. 산포도라고도 하고요. 산점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막대 그래프로는 따로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도수라는 거는 몇 번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프리퀀시요. 그래서 몇 번, 자, 150 이하는 2번, 2명. 160까지는 2명. 160까지는 3명. 이렇게 각각의 몇 번이 빈도가 나왔는지를 체크해주는 거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럼 빈도표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아까 산점도처럼 나타내는 거, 막대 그래프처럼 나타내는 거, 그걸 갖다가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삼자수렴 그림이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 나타내면서 그 아래 평균도 나타나고 중위수도 나타나고 하는 요 안에 있는 이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그려서 이걸 삼자수렴 그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중요한 거라는 건 요거 하나잖아요.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만 있고 나머지 삐져나와 있어서 그냥 좀 수렴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제학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건데, 이 로렌츠 곡선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이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느냐를 균등분포로 놔두고서 그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아래로. 그래서 요게 불균등한 거를 나타내는 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적소득과 누적인원 사람을 가지고서 체크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리그레스그램이라는 건데요. 자, 이 그래프예요. 그래프 안에다가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각각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리그레스그램.
자, 이거 말고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1장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기술통계량에서 나올 건데요. 기술통계. 자, 요 기술통계라는 부분을 갖다가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계의 대상이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샘플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샘플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자, 통계량을 갖다 통계량은 표본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해줘야 된다. 뭘 기술을 해줘야 돼요? 이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는 걸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삼포도, 비대칭도, 그 다음에 대표값, 삼포도, 비대칭도 이걸 갖다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값이라고 불리는 것들 여기서는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이것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대표값, 평균, 중위수, 최빈수, 4분의 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고, 삼포도라는 거는 퍼져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삼포도. 자, 범위,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변동계수 이렇게 하는데, 자, 비대칭도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칭이냐 아니냐, 쏠렸냐 안 쏠렸냐, 얼마나 봉우리가 뾰족하냐라는 걸 나타내는 첨도, 외도와 첨도로 구분을 합니다. 자, 통계량은 표본에서 얻어졌다고 그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대상은 표본입니다. 기술을 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모수와 얼마나 근접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가. 자, 표본이 가지는 특성이고요. 간혹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표본이 기술을 하는 게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살짝 바꿔놓습니다. 모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표본으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표본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1대1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모수를 추정해서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다. 기술통계량의 종류는 삼포도, 비대칭도 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값, 삼포도, 비대칭도 안에서 외도첨도가 있습니다. 대표값은 실제로 데이터를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까지 갈 때 혹은 직장을 다닐 때 시간 얼마 정도 걸리세요?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그 1시간이 뭐죠? 1시간이라는 거는 딱 평균이죠. 그렇죠? 그런 게 대표값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평균을 계산해서 내버렸죠. 그냥 바로. 자, 평균을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다 50점 받았습니다. 그럼 평균이 몇이죠? 50점. 근데 10명이 시험 봤는데 5명은 빵점, 5명은 100점. 평균이 몇이죠? 50. 그럼 두 학생 클래스는 똑같은가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50점 맞은 게 좋은가요? 50점이면 F잖아요. 다 F인데? 그러면? 그게 좋은가요? 그래도 5명이라도 A 플러스 100점 맞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평균만으로는 뭐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뭐예요? 퍼짐 정도. 50점에만 쫙 쏠렸잖아요. 그거 말고 퍼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거. 자, 근데 평균을 갖다 보면은 평균이 우리 여러 가지 배웠었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다 더하고 몇 개로 나눠줘요? 더한 개수대로 나눠주는 거. 산술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자, 편차의 합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편차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설명을 할까요? 편차? 측정치들이 있어요. 측정치들이 있는데 쭉 평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칠까요? 요 차이가 다 편차입니다. 평균이라면, 요게 평균이라면
요 차이의 합은 뭐가 될까요? 다시 할까요? 아까 10명은 빵점, 10명은 100점이라고 그랬었죠. 5명은 빵점, 5명은 100점. 평균은 50. 5명 빵점 맞은 사람들 빼기 50 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50이네요. 이 100점 맞은 사람이라 하면요. 50, 250. 이 편차를 더하면 0. 맞죠? 그 0입니다. 그 얘기예요. 편차는. 자, 자료가 좌우 대칭이면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같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범위죠? 여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범위. 이 범위의 가장 가운데가 중위수거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요 평균, 요 봉우리가 가장 높은 데 거. 여기 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동일하게 어디서 나타나요? 똑같은 자리에서. 양쪽이 대칭이라면. 대칭이라면요. 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평균. 이거 기하평균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을 이용하는데 어떤 률, 비율 나오면 무조건 기하평균이에요. 그 비율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평균으로 갖다가 생각을 한다, 대표값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기하평균. 그랬죠. 네. 근데 0이나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NBA 측정치를 역수로 해서 산술평균 구하고 다시 역수로 나타낸 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중에서 조합평균에서는 산술, 기하, 조화가 이렇다.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 크거나 같고 조합평균이 제일 작거나 같다. 절사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를 잘라내고 가운데 있는 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웃라이어라 그러죠. 이상치 막 조사를 막 했는데 키를 막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키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야오밍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굉장히 바꿔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빼버리고서 하는 거죠. 절사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 중위수, 중앙치, 중간값 이렇게 불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많이 불리는 이유는 그냥 메디안 해버리면 되는데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이게 용어가 다 씁니다. 이것저것 다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책에서는 용어가 이랬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네. 자, N개의 관측치를 갖다 크기 순서대로 넣고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쭉 늘어나요, 숫자를. 보시죠? 자, 1, 3, 3, 6, 7, 8, 10.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숫자 뭐죠? 이거잖아요. 그쵸? 쭉 늘어놓고서 그냥 가운데 있는 수 딱. 근데 요거는 몇 개죠?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깨면 중위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잖아요. 4.5인가요? 가운데? 2개니까 어떤 걸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더해서 2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죠? 최빈수.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그냥 쉽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있는 거 막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책에 보면 요 숫자 적혀 있죠. 요 숫자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에 책 전체 다 보면서 하루 정리하지 마시고요. 하루 전날 시험 보러 가실 때 저것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앞에 것도 똑같고요. 자, 최빈수 여러 번 측정 나온 거니까 1개 이상 문제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치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고요. 중위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을 합니다. 혈액형 측정. 요거는 중위수와 관련해서 예로 나오는 거, 혈액형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중위수를 물어보지 않는 거에서도 혈액형은 중위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최빈수는 몇이죠? 5죠? 3번 나왔습니다. 3번. 그러니까 5. 그렇죠? 책에 있는 이 예제는 요 예제가 딱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저 예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반드시 외워놓기를 보내드립니다. 4분위수.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쭉 나열을 한 다음에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잘라지는 면, 세 번째 잘라지는 면,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 그래서 4, 4분위수는 다 100%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 4, 4, 6, 7, 8, 9, 10, 12,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4분위수는 첫 번째 25%에 해당하는 거죠. 25%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50%, 2, 4분위는. 3, 4분위는 75%, 4, 4분위는 100%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자, 25%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요.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여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인데 여기에 간격이 2와 4니까 2예요, 간격이. 그쵸? 간격이 2고, 여기 해당하는 건 25%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3.25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쵸? 그래서 여기 다 간격이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여기 2 해서 간격이 요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간격이 요거잖아요. 왜냐면 요거 빼기 요거를 하면 간격이 2잖아요. 그리고 요 숫자는 2고. 그쵸?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2 더하기 간격에 해당하는 2 곱하기 몇 %요? 1, 4분위수니까 25%. 이해되셨어요? 똑같이 2, 4분위수는요. 가운데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간격이 어떻게 돼요? 6이랑 7이랑. 간격은 1이죠. 1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었어요? 6이잖아요. 6, 7이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시려면 여기 간격 2, 여기 간격 1, 여기 간격 1이죠. 그 해당하는 거에서 25%, 50%, 75%.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나오는 게 n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퍼센트요. 여기가 1, 4분위수는 25%가 있죠. 여기는 50%. 여기는 75%.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요건 50%잖아요. 요거는 25%고, 요거는요. 3이니까. 75%. n에다가 왜 2를 더해줘요? 그래야지 요게 나오죠. 해당하는 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3, 4분위 마이너스 4분위수 범위인데요. 뒤에 나올 거 이제 미리 보면 3, 4분위수 마이너스 1, 4분위수 요거는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미리 정해보면은 계산이 된 게 또 뭐가 몇이 나왔죠? 9.75가 나왔고 1, 4분위수는 여기 나왔고 이거 빼버리면 2.5, 3.5, 2.5네? 2.5 아니죠? 이거에서 2.5 하면은 0.5죠? 2.5네요? 네, 여기 2.5.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5를 빼면 7.2인가요? 이렇게 되죠?
자, 3포도 이제 퍼져 있는 정도예요. 평균 퍼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표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 아까 극단적인 경우 50점을 나왔을 때 두 클래스가 50점으로 똑같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비교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균만 가지고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지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산포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대표 값으로는 중심 경향화, 중심화 경향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산포도로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한다.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는 제일 큰 숫자 마이너스 제일 작은 숫자 9 마이너스 2 가면은 범위는 8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죠. 이제 분산은 이제 모분산과 표본 분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데 그게 다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평균을 각 측정지에서 다 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전체 숫자로 나눠주는 거. 개수로. n으로 나눠주는 거. 그게 모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전체를 갖다가, 이건 각각의 측정치죠? 각각의 측정치에서 평균을 빼고, 모평균이에요. 그쵸? 지금 모분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1부터 n까지 다 더해주고, 그 전체 n으로 나눠주는 거. 모분산이에요. 근데 표본분산은 요 n이 n-1로 바뀌어요. 요게. n-1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n이, 자, n-1로 해주는 이유, 표본에서.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자유도. 네. 이건 이제 중급 설명입니다. 이제 고급 설명은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게 자유도 때문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표본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면 모수를 갖다 다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숫자가 작아지면 숫자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커지니까 그 범위 안에는 모분산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n만 했으면 나눠줍니다. 그러면 더 잘 들어가요. 표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전체 개수에서 1을 빼셔야 된다. 실제로 이건 자유도다. 자유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유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꾸 지웠다 하니까 지우기가 귀찮아서 보시면 A, B, C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A, B, C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의 평균이 3이에요. 그럼 A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죠? A는 숫자가 몇이 돼야 돼요? 이 평균이 3이에요. A는 몇이 돼야 되죠? 너무 어렵습니까? 모르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돼. B는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되죠? C는 A, B 때문에 딱 정해지지 않아요?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도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공식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3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표본 분산 한번 구해보면은요. 이거 2, 4, 7, 8, 9 쭉에 평균 보니까 6입니다. 6이에요. 자, 평균, 분산, 표본 분산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왜 또 n-1 안 해주죠? 이거 아니죠? 그쵸? 이건 5로 나누는 게 맞죠? 5로 나누는 게 맞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을 갖다가 각 측정치에서 빼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준 다음에 4로 나눠주는 거 5.5 이렇게 나오면은 표본 분산입니다. 됐죠?
분산은 자료가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의 값은 더욱 작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이에요. 분산은 퍼진 정도라 그랬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라. 어느 게 퍼진 정도가 더 커요? 검정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몰려 있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작아집니다. 분산은. 동일한 숫자를 더해도 분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평 이동할 거기 때문에 퍼짐의 정도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입니다. 자, 제곱해서 더해줬죠? 그러니까 퍼짐 정도가 제곱을 해버리면 퍼짐이 크면 클수록 더 극대화가 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원래 수치로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곱 근처해가지고.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거에서 표준 편차 구하면 루트 5.5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퍼짐 정도를. 자, 평균 편차는요. 이게 퍼짐 정도가 보면 이렇게 찍혀 있다고 보세요. 평균선이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평균선이. 그러면 요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요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n으로. n-로 나오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그 표본 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제곱한 이유는요? 0 되는 걸 막기 0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0 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절대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갖다 접근을 못 시켜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갖다가 제곱을 해서 제곱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 근데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 근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할 때. 자, 평균의 차이가 큰 두 집단의 산표를 비교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흡연자, 비흡연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거 갖다 나타낼 때. 그게 이제 주로 예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버닝 개수가 작을수록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 안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230, 13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동계수 구하면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고 하니까 어느 게 더 커요? 0.15, 0.154, 0.004만큼 이게 더 크네요. 그러니까 B가 더 크다. 혹시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보셨나요? 요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누가 질문을 딱 하셨더라고요. 요거 위아래로 바꿔가지고 설명했어요. 네. 자, 4분위 편차. 아까 얘기했듯이 4분위 수, 3, 4분위 수 마이너스 1, 4분위 수를 갖다가 나눠서 구한 수치를 4분위 편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도예요. 그래프가 대칭이냐 아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외도 가지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어슨의 비대칭도라고 하는데, 자, 자료 분포가 어느 정도로 비대칭적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 봉우리가 하나인 단봉 분포에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긴 꼬리가 우측에 있으면 양의 외도, 자, 좌측에 있으면 음의 외도라고 하는데, 긴 꼬리라고 하니까
그 보통 이제 통계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다 보니까 요 긴 꼬리, 작은 꼬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원래는 딱 정규분포죠. 가운데가 딱 양쪽으로 배치는 거. 근데 긴 꼬리, 이쪽이 길어요? 이쪽이 길어요? 이쪽이 길죠. 그럼 이쪽이 길면 긴 꼬리가 우측에 있으면 우측에 있죠. 양의 외도, 좌측에 있으면 음의 외도. 그래서 요걸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음의 외도죠. 자, 보통 이 봉우리는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 평균이니까 여기에 중간값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외도로 되어 있으면 얘가 더 크고 양의 외도로 되어 있으면 이게 중위수가 더 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 이제 막 외우려 그러면 이게 왜 안 외워지니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딱 익혀놓으세요. 네. 헷갈린다 이게 시험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걸로 또 볼 수가 있다. 이게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비대칭 도배수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식을 갖다 이제 외워야 맞는데 실제로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나중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고 이제 그러실 때 마지막에 살짝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구한다. 자, 첨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뾰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뾰족한가. 가장 기준이 되는 정규 분포 첨도는 3입니다. 3.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3이다. 이게 이거보다 낮으면 첨도가 낮은 거고 높으면 3보다 커서 더 뾰족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3.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보면은 평균 0, 뾰족한 정도는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혹시 질문은 중간중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이고. 자, 확률은 통계학에서는 빼놓으려 뺄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한 5, 6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또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법칙. 이게 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익혀놓지 않으면 또 틀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순열조합.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기대값의 성질과 분산의 성질, 확률 변수의 분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던 모분산, 표분산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성질, 요건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우리 중심극한 정리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제곱 분포는 Z분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되고, 또 분포는 분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확률과 사건에서 보면은 통계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100% 맞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퍼센트 정도 맞아, 몇 퍼센트는 틀려 라는 거를 갖다가 맞힐 가능성을 갖다가 놓기 때문에 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100% 다 맞으면 다 맞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표본을 가지고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에 무한대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까지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실개수분에 나온 거, A가 몇 번 나왔는지 그걸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 사상, 어떤 결과죠. 어떤 특정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결과를 모아놓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종류 보면 전체 사건이라고 해서 표본구간 내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건, 단순 사건, 한 개의 결과값만 가진 사건이고요. 공사건, 표본구간 내에 없습니다. 이런데 합사건 A, B 적어도 하나만 발생하는 사건.
곱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여사건, 효능관, 그다음에 일부 사건 이외에 발생하는 사건, 배반 사건 A, B 반드시 어느 쪽 한쪽만 발생하는 사건. 이런 것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놔 주세요. 왜냐면 그냥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이 사건 명칭을 가지고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가지죠. 모든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1입니다. 1. 100%니까. 그렇죠? 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은 A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PA. probability의 P자를 사용합니다. 자, 덧셈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A 사건과 B 사건이 겹치지 않았을 때. 근데 겹친 경우가 있다라면 이거 두 번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A를 한 번 더 하고 B를 한 번 더 하니까 겹쳐지니까 이거 하나 빼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해서 확률 계산을 합니다. 자,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A에 해당한 여사건은 1-PA다.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똑같은 거죠. 차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걸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걸 빼고 이게 요거죠? 자는 경우는 서로 포함되어 있다라면 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 곱셈 법칙인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한 거예요.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 자,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B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가 교집합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책에는 좀 반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리스프린트니까. 그 다음에 곱셈 법칙인데요. 요거는 요게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 공, 노란 공으로 되어 있죠. 자, 곱셈 법칙은 말 그대로 따하는 됩니다. A와 그 다음에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하는 것을 곱해주는 거. 그 확률. 찾아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간 공은 2개, 파란 공은 3개. 자, 빨간 공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5개죠. 그러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 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비보건이니까. 3개니까 4분의 4. 그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입니다. 사건 A가 발생한 후에 B가 발생한 확률. 또는 사건 B가 발생한 후에 A가 발생한 조건 확률. 그걸 어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죠? 그렇죠? 자, 사건 A, B가 독립적일 때, 독립사건일 때 결합한 건 똑같습니다. 독립니까? 그다음에 순열. 조합. 수학 시간에 나왔던 건데, 자, 말 그대로 순열이라는 거는 N개의 원수 중에 R개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배열하는 순서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니까 순열이죠. 그러니까 NPR로 보통 표현하고요. N-R분의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직접 이렇게 작은 숫자 같으면 3개 같으면 ABC 3개만 있으면 직접 해보면 되지만 이렇게 많다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NPR이고, 그 다음에 조합. 순열과 조합. 그래서 농도가 NCR이죠. 콤비네이션. 그래서 이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구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지금 확률을 했었죠. 이제 확률 변수인데, 자,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몇 번 발생을 할 것인가?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값을 대응시킨다라는 확률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응시키니까 확률 변수입니다. 보면은
했던 거를, 표현이 안 됐네. 확률 변수. 그러니까, 자, 동전을 2번 던집니다. 동전을 2번 던져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있잖아요. 어느 게 나올 거예요? 자, 앞면만 나오는 거. 를 생각을 하면. 앞면만 나오는 거 몇 번 나오는 수가 있죠? 2번 던지면은 나올 수가 앞면만. 2번 나올 수 있죠. 한 번 나오는 건 한 번이죠.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0이죠. 맞아요? 그 수를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걸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뒤에 보면 이제 비교해서 같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이라는 건데, 기대값은 우리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자,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대값은 A에 해당하는 기대값은 A다. 근데 변수예요, 이거는. 확률 변수요. 그래서 상수는 그냥 나오고, 뒤에 평균만 그대로 남는 거. 확률 변수만 남는 거. 상수는 그대로 다 빠집니다. 서로.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자, 그리고 X, Y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확률 변수로. 5와 6이 4로 표시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기대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5와 6이니까 1, 2, 3, 4, 4, 4죠. 맞아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거는 나올 확률이 6분의 1. 2에 해당하는 것도 6분의 1. 3에 대한 것도 6분의 1. 4에 대한 거는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거 갖다 다 더해서 보시면은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의 분산이에요. 확률 변수의 분산. 자, 분산의 성질도 보면은 분산이 제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상수는 제곱에서 나오고 확률 변수는 그대로 분산으로 남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상수가 나오면 무조건 제곱을 해서 나옵니다. 공통 부분이 있다라면 코베리언스, 공분산이죠. 공분산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더해주고 제곱을 해서 나오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분산 자체가 제곱이니까 제곱 표시 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하니까 똑같은 공분산이죠. 공분산 빼주는 거고.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5와 6이 4로 표시된 주사위의 그 분산 보면 확률 변수의 분산이죠. 그건 아까 그 식에서 그대로 표현이 된다. 다 더해주는 거죠. 해당하는 것들을. 그래서 아까 평균 구했고 기대값의 평균 먼저 구했었죠. 평균 먼저 평균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균이 이거니까. 자, 표준 편차는 여기 당연히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제곱권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 자, 해당하는 사건들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다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월드컵 할 때 치킨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을 갖다가 사장님 입장에서 몇 개 준비할까? 그래서 그 해당하는 파질 것 같은 걸 갖다가 쭉 나타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을 갖다 매칭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 함수는 요거 이렇게 다 나타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으로,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확률 분포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그 식을 갖다 풀어내면 이게 나오게 되는 그걸 갖다가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표본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분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본이 30개 이상은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보면 이게 적당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이용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직접 SPSS를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정규 뭐 Z 검정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전부 다 뭐로 합니까? 다 T 검정으로 합니다. 숫자가 많아도 그 이유는 근사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는.
그렇기 때문에 Z분포를 가지고 하는 검정은 없고 다 T 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알아야 되지만 실기로 할 때는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실무에서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동종던지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앞면이 두 개,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나타내는 거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었죠. 또 확률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2번 나왔고, 1번 나왔고, 0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확률로 나타내면은요. 앞면만 2번 나오는 거 확률.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요거 앞면, 뒷면, 뒷면 하면 앞면 한 번 나오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죠? 또 한 번 나오는 게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개 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뒷면만 2번 나오는 거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입니다. 전부 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그죠? 그걸 갖다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게 확률 변수죠? 값이 뭔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확률 변수, 확률 함수의 개념이 이해되세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 아까 확률 자체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 나타낸 걸 확률 분포 표와 확률 분포 도로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끊어져 있는 거. 개수, 횟수, 등수 이런 것들은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구분되는 그런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기하 분포, 초기화 분포, 음이항 분포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에서 보면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누이 시행.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면 뒷면은 나오지 않죠. 그렇죠? 주사위 같은 경우도 똑같죠. 어떤 하나가 윗면에 표시가 되면 다른 면들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 그런 경우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이항 분포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베르누이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은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 이거는 Q예요. 발생하지 않는 것. 자, 1-P니까 P죠. 분산은 요거 아까 외워달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요거 이제 풀이가 나와요. 자, 이항 분포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는 사건. 자, 두 개의 서로 배타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분포이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을 해서 나타낸 그 분포를 갖다 나타낸 거죠. 이항 분포가. 자, 이항 분포의 특징은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베르누이를 약자를 따서. 근데 실험은 N개의 동일한 시행입니다. 성어 배타적이고요. P는 매 시행마다 일정합니다.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자, 여기서 기대값 NP. 이거는 분산은 NPQ. 보통 Q로 표현하는데 1-P를 발생하지 않을 확률 해가지고 P 대신에 Q로 설명을 하는데, 또 NPQ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세요. 자,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보면, 자, 동전을 3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Y입니다. Y는 1X-1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게 2의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요거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 문제가 많이 활용된 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외워놓으시고 계시면 푸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게 Y잖아요. 맞아요? 요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2의 y를 우리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 제곱을 해서 풀어내면, 기대값의 성질에서 풀어내면 어떻게 됐죠? 그냥 나왔죠. 제곱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2에 2x 맞아요? 플러스 1 여기까지 되세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우리 요 공식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기대값은 평균이잖아요. 평균 우리 NP로 배웠잖아요. 그쵸? NP. N이 몇 번이었었어요? 3번 던지는. 그쵸? 확률은요? 동전이니까 2분의 1. 맞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2는 구했어요. 2x는. 그쵸? 2x 구했죠? 요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요것만 구하면 돼요, 이제는. 맞죠? 요거 구했고. 그건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이항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확률분수 x에 대한 분산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저기 해서 풀어주면 요거는 나왔잖아요, 우리가 2분의 3으로. 그쵸? 요거는 PR은 뭐로 나왔었어요? MPQ. 어렵나요? 이거 괜찮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자, 포화정 분포. 포화정 분포는 보통 나오는 문제가 아주 발생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 지역, 단위 구간, 단위 면적. 1시간 동안 전화 교환 때 걸려오는 전화 횟수. 손을 씻다 세명기 휴대전화를 빠뜨리는 횟수. 야구 관람 중에서 홈런볼, 파울볼 받을 거.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바로 탁! 확률. 자,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범죄 건수는 시간당 평균 0.2%. 범죄 발생 건수가 포화성 분포일 때 오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범죄 발생이 없을 확률은 자, 이런 예제에 있네요.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아까 요거부터 대입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자, 기하 분포. 자, 이상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데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 X번 시행을 한다. 근데 기대값은 P분의 1이고 분산은 P제곱분의 1-P다. 유한 모집단은 비보고 추출한다는. 근데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고. 이거는 비보고 추출하는 경우. 이거 비보고 추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비보고를 해서 추출한다라는 거는 매번 확률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나와요, 문제가. 자, 그래서 초기화 분포는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된다. 비보곤에 사용이 된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한 분포. 성공 확률이 P. 이런 의미 시행을 하면서 K번째 성공할 때까지, 몇 번째 성공할 때까지 기대값은 P분의 K고
아까 P분의 1이랑은 다르죠? K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선은 P제곱대 K1-P다. 연속 확률 분포. 좀 힘드시면 한 10분 정도 쉴까요? 예.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연속 분포고요. 자, 지금까지 이산 확률 분포를 했었는데,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입니다. 길이 쭉 연결되어 있죠? 무게도 그렇고요. 넓이. 확률 변수가 임의로 특정한 특정 구간 또는 무한한 구간에서 구분되는 값을 취하는 분포를 얘기하는데, 보통 정규 분포 많이 들어보셨죠?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지수 분포, 표준 표본 분포, 표본의 분포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평균과 분산만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 두 개뿐이라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좌우 대칭의 종 모양, 이렇게 씌워져 있는 모양이죠. 분산이 작게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고요. 넓게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크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기 분포에 해당하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정기 분포죠. 이렇게. 요 아래 면적은 1이에요. 평균, 중위수, 최민수는 전부 다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 똑같죠. 그래서 보통 외도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첨도는 3입니다. 외도는 쏠려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뾰족한 거는 아까 3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다면 정규 분포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뮤죠. 값이 일정하다면 곡선의 높이와 시그마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고,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표준 편차죠. 평균 값에 따라서 곡선의 대축이 이동을 합니다. 곡선의 모양은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평균 부분의 확률이 커지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가로축에 가깝게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률 변수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값을 취하고, 최대값은 요거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0으로 수렴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책에 그 넘버링이 하나 있는 2번, 4번, 2번. 이거는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죠? 정기 분포에 성질하면서 뭐 평균, 중위수, 최민수가 4 이렇게 써있고. 4.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예요. 이 빈도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참고하라가 아니고. 예? 뭘 찾아서 참고하라가 아니고. 참고가 아니고요.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초록, 파란색 숫자 있잖아요. 예, 요게 전부 다 이게 나온 빈도입니다. 출제 빈도. 그러니까, 횟수가. 예. 그러니까 요게, 다른 책들에는 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특허를 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보고 가면 된다라고 한 게, 요 숫자만 보시고 숫자 있는 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시간이 나실 때 나머지들은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실 때 나머지들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만 이제 보셔도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분포에서 X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밀도함수 fx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봤을 때 높은 거는
표준편차가 작겠죠? 나중에는 높겠고요. 정기분포에서 평균에서 우측으로 표준편차만큼 떨어지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4.13%. 갑자기 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놓으시고요. 표준 정기분포는 아까 그 정기분포 자체를 갖다가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표준화하는 이유는 무게나 길이를 갖다가 서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나 길이로 측정을 했으면은 이거 서로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표준화입니다. 자, 표준 정기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횡축을 표준화한 표준화 수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분포가 필요하다. 이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평균이 0, 표준편차 1을 기준으로 만드는 정기분포. 자, 요거를 갖다가 표준 정기분포라고 한다. 평균이 0, 표준편차는 1. 자, 요것도 여러분들 그 개념이랑 표준 정기분포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정기분포에서 X축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은 표준화 공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건 따로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을 갖다가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 수치들은 다 주어져요. 수치들은 다 주어지는데 보통 요거를 갖다가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응용하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분포죠. 정기분포, 그러니까 SPSS에서 가면은 정기분포 이런 거 정기분포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전부 다 T분포 이용해버리죠. 평균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T분포 아니면 다 아노바예요. 아노바는 분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T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배우냐면 30개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표본이 T분포 이용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는 30개를 넘어도 T분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론할 때는 일단 정기분포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T분포를 갖다 가지고 한다. T분포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충분한 기준은 30개입니다. 표준 정기분포를 유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표본의 개수가 25개다. 25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T분포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에. 근데 T분포는 평균이 0, 분산이 1이면 표준 정기분포라고 그랬죠. 분산이 1이나 표준 편차가 1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곱근 다 1이니까. 근데 요거는 1보다는 큽니다. 이런 거.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퍼져 있다라는 얘기죠. 크다라는 얘기는. 근데 1보다 크니까 1보다 0.0001보다 크다라면 거의 표준 정기분포에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숫자가 많아지면은 정기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T분포를 이용해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네. T 공식은 이렇습니다. 표준 정기분포와의 관계. 자, 이게 표준 정기분포예요. 1보다 크다라고 했죠? 분산이. 그러니까 여기보다 내려갈 거예요. 맞죠? 근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표준 정기분포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근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데 사건이 독립적이면서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 람다 포화동 분포를 따르면 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 시간은 평균이 람다분의 1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기대값은 람다분의 1이고요.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입니다. 표본분포. 이건 표본분포는 표본의 분포예요. 표본의 분포. 자, 우리가 모수를 모른다 그랬었죠. 자, 대부분이 거의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한 개의 표본, 두 개의 표본, 세 개의 표본.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씩 취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표본을 여러 개를.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표본에 해당하는 분포를 갖다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표본에 따른 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이가. 자, 이 표본 x1, x2, 해서 xn까지. 자, n개의 확률 변수의 조합으로 보는 통계량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자, 표본 크기가 크다면 표본 평균 n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요거는 n분의 시그마가 1부터 n까지 해서 x. 자, 이렇게 구하고 기대값 평균이죠. 평균도 이렇게 똑같이 구해줍니다. 분산은 n분의 원래 그 분산이 요거였었잖아요. 이거 밑에 거 분모가 없는 거요. 근데 표본을 여러 개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표본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 되고,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은 어디 쏠리지 않으면서 모평균을 갖다가 제대로 추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x바는 정기분포 n의 평균과 분산 요거라 그랬죠. 요거 n 해준 거예요. 자, 요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만 분자만 가지면 바로 분산인데 분산을 갖다가 n으로 나눠줬다면 아, 표본에 해당하는 분포구나 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집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크다라면 30개죠. n이 30개 이상. 자, 이때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모집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할 수는 없고요. 오차 표본 분포를 하더라도 해당하는 모수들이 자, 하나의 표본, 두 개의 표본, 세 개의 표본의 평균들이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리 공정하게 표본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요 차이를 갖다 우리 오차라고 하거든요. 자, 오차는 참값에 대해서 추정값에 발생하는 차이고요. 표본 오차, 표본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면서 발생하는 오차. 비표본 오차는 조사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오차를 뺀 거.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오차입니다. 표본 평균들의 표준 오차.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보통 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탠다드 에러 해가지고서. 근데 요 표준 오차가 표본 오차와 다르다라는 건 여기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표본 오차, 우리가 보통 표본 학습에서 발생되는 오차죠. 그쵸? 아까 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이에요. 요 차이, 오차라고 그랬었죠. 근데 요런 걸 여러 개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뭔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것들의 서로 간의 차이. 요게 뭐라고요? SE예요. 표본 오차. 됐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SE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S. 그죠? 표본 표준 편차니까. 중심극한 정리, 아까 조금씩 나왔는데요.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모르는 상황에서도 표본 통계량으로 정규 분포를 구성해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실무에서 그 표본을 갖다 개수를 갖다 구성을 할 때 주로 뭐라 그러죠? 많이 해,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본 개수 많이 하라고. 그 이유가 실제로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모집단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많이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 A, B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요게 비교하기가 좋습니까? 요게 비교하기가 좋습니까? 서로 파란 그래프, 검정 그래프를 갖다 보면은 서로 비교하기가. 이거 겹쳐있는 부분이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딱 일정하잖아요. 똑같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비교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산이 서로 다르죠. 그쵸? 왜? 퍼져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분산이 일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 이후에 나오게 될 분포들을 서로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분산이 같다라는 조건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접근한다.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면 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왜 당연한 말이냐면 이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우리 보통 표본 이만큼 하잖아요. 다 못하니까. 표본 더 크게 하면요. 이만큼 하면 이게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정확하잖아요. 더 크게 이만큼 해요. 그럼 거의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수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카이 제곱 분포 하는 건데, 자, 카이 제곱. 자, 이게 이제 좀 뭐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카이 제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곱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0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서부터 위로. 자,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Z분포에 대한 제곱의 분포입니다. Z분포, 자,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다 제곱을 해주니까 다 플러스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확률 변수 x1, 2, 3, xn이 표준 정기분포에서 독립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곱에 해당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카이제곱 분포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겁니다. 자유도가 30을 넘어가면 정기분포 곡선에 근사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자체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0에서부터. 여기 0에서부터요. 그래서 Y축에 붙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자유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요? 정기분포로 근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본다. 분포도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요거 하나 볼게요. 점선으로 시작되는 건 처음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자유도가 K면, 기대값 자체도 K면. 자, 분산은 2K가 되는 거예요. 3 이상일 때부터, 자유도가 3 이상일 때부터, 자유도가 3 이상일 때는 반봉 형태 분포를 보인다. 카이제곱 분포는 주로 모분산의 추정, 분산의 추정에 섰습니다.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나올 건데, 뒤에 분석하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카이제곱 분포는 분산의 추정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V1, V2 두 개라면은 카이제곱 분포 각각에 대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K1, K2에 대해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분산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떤 분포를 보냐면 F 분포를 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잠깐 알고 가세요. 자, 카이제곱 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 자, 정기분포가 각각 서로 독립이면서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자, 요런 Z1의 제곱 자유도 1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니까 2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 다 더해주면은 n에 해당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0에 가까울수록 분포의 밀도가 증가하고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F 분포 분산 두 개라 그랬죠,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분산에 해당하는 게 카이제곱 분포와 F 분포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 관련된 것들은 카이제곱이고 두가 관련된 것들은 F 분포입니다.
뒤에서 이게 분산 분석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F 값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분산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계속 비교하게 될 텐데, 자, 두 개의 분산에 관한 추론으로 F는 V1, V2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각의 카이제곱에 해당하는 분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거 하나하나가 N과 M까지 해당하는 게 각각 독립이면서 N과 M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는 VY분의 VX. 그리고 F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VY, VX,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서도 계속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피셔의 F 값이 뒤에 나올 건데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집단의 분산의 동일성 검정, 그 다음에 회귀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F 값이. F 값을 가지고요. 분산 분석에서도 F 값이 뒤에 나오게 될 건데, 이 F 값이 분산 분석에 나온다고 해서 분산 분석이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다른 겁니다. 그거는. 각각의 분산을 V1, 아까 해당하는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니까 나눠주면 자유도는 N-1, N-1. F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F 분포를 갖다 표에서 볼 때는 자유도 F 값이 두 개라 그랬죠. 분산이 두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각각의 자유도를 보고서 값을 찾아내면 돼요. 분포는 해당하는 게 가운데가 1. 그리고 이렇게 자유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숫자가 늘어나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가운데로 와가지고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게 됩니다. 항상 숫자가 많아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정규분포.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